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한 공군 부대에서 최근 여군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강모 하사는 이 중사가 숨진 관사에서 생활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강모 하사가 남긴 글엔 부대 내 괴롭힘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사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고 이해람 중사가 숨진 부대에서 또 여군 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조사 중인데 그 메모가 나왔어요. 의서로 추정되는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 이해람 중사가 사용하던 관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꾸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또는 내가 운전한 거 아니고 상사도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아니 이런 만만한 사람이 하사뿐이다. 나에게 분풀이하는 거다. 꼭 그대로 돌려받아라.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괴롭힘 정황이 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군사경찰 군의관에 따르면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타사 혐의점은 별도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문제가 또 있는 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망한 강모 하사가 썼던 관사가 고 이해람 중사가 사용했던 그 관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강모 하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용에 맞습니다. 담겨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강 하사는요, 지금 임관한 지가 1년 갓 넘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 이중사가 사망한 이후에 해당 호실은 이제 공실로 남겨져 있다가 올해 1월에 바로 이 강 하사가 입주를 하게 됐던 건데 네. 문제는 이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올해 4월까지는 이 관사가 누가 사용하던 것이었는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강 하사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사를 배정하고 관리할 때 아니 초임 하사에게 이렇게 설명 없이 이런 관사를 배정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신상 관리 대상인 이 초임 하사가 왜 여기에 거주하게 된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 하사는 이후 스트레스를 좀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군내 사망 사건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은 지금 민간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 강모 중사 사망 사건에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현재 지금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요, 부검의 동의를 안 해야지 국군 수도병으로 옮길 수 있다는 등 아니면 유가족의 의사에 관계 없이 부검이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유품을 챙기는 거를 저지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군 수사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하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라 네.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휴대폰과 PC 등의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민간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유가족이 군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검을 할 수가 있다. 유품을 챙기려고 하자 그걸 저지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도 이런 게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괴롭힘 정황까지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 이해람 중사 사건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했고요. 예.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같은 곳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이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규율이 엄격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곳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군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금 보장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강하사의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좀 규명을 잘해서 진실된 규명을 통해서 강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옮겨보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여름맞이 행사로 이제 증정품을 나눠주잖아요. 네,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벅스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28일 내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한 입장은 낸 상태인데 아직 공식적인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면 스타벅스에서 썸머용, 그러니까 여름 한정용 썸머백을 이제 증정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썸머백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이제 구입을 해가실 정도였는데 음료를 무려 17잔이나 마셔야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정품에서 포르말데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증정 행사를 시작할 때부터요. 이거 지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이제 사람들의 민원들이 좀 줄을 이뤘고 예.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이거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는 끝까지 종료가 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자 발암물질 가방과 음료 3잔을 교환해주는 그런 행사를 또 이제 스타벅스에서 벌였던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 중에 스타벅스에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요.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입장 사과 표명과 함께 또 대응 방안 등이 담길 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스타벅스 측의 대응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냄새가 난다, 뭔가 이상하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음에도 스타벅스는 사실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벤트는 강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제 기속적인 이 가방 냄새 지적에 이제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이벤트 마지막 날 그 성분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런 문제가 되는 물질이 들어 있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고 봄이 좀 타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는 이게 종료가 되게 됐고요. 오히려 좀 법령에 위반되는 바는 아니다 이런 1차적인 입장을 표해서 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벅스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이거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변호사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는 물질을 사용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예. 하지만 일단 이 제품이 가방군이었습니다.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제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해당되는 것에 가방이나 액세서리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의류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법률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제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 포르말데이드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류에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방이나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타벅스 측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물론 뭐 의류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어떤 기준치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 내가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스타벅스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수에게 이렇게 계속 지급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식 입장이 나와보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검찰이 일부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그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요. 또 며느리 이윤혜 씨도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이게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좀 복잡하다고 말씀해 주신 게 맞는 부분이 이 연희동 자택을 좀 나눠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판례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연희동 자택을 좀 나눠보자면요. 연희동 자택이 그냥 하나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네. 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별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채, 이 본채는 지금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이 정원은 비서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 별채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라 이 연희동 집이 지금 3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이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자면 예.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는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요번에 나온 건 이제 별채만은 압류 대상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은 압류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고 지금 별채만 이 씨의 소유였던 건데 이것만 지금 압류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언제 취득됐냐의 그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체의 경우에는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렇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면은 적어도 차명 재산, 그러니까 전두환 씨 명의여야 되는데 명의만 돌려놓은 거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압류 추징은 없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별채의 경우에는 역시 타인의 명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며느리의 명의였지만요. 네. 2013년도에 이제 이 며느리 명의로 취득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국내 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매매 계약도 단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를 보면 이제 전두환 씨 차남이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때 이 낙찰 받을 때 그 자금의 출처가 불법 비자금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고 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류 대상이 된 거다. 근데 저도 좀 보니까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개정이 된 내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명의가 바뀌게 되면은 문제가 돼서 뭔가 빚의 추징을 하려고 할 때에도 명의가 그 사람 명의가 아니면 제대로 추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버리면 제대로 몰수 추징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추징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인 이순자 씨와 그리고 정원을 소유한 비서관이 낸 공매 소송은 지금 결과가 다른 상황이 나온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두환 씨의 자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지금 자택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요. 예. 그렇다면 결국 몰수와 추징을 해야 되는데 몰수와 추징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재산형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지금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을 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인 이 씨를 상대로 어떤 추징이나 집행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추징금 내용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망한 전두환 씨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아직 965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추징금도 그럼 상속이 된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997년도에 재판이 있었죠. 이때 추징금이 2,205억 정도가 됐는데 네. 작년 사망 전까지 한 57% 정도에 해당하는 1,249억 정도만 지금 추징이 된 상태입니다. 900여 가까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빚과 세금은 상속이 됩니다. 예. 하지만 형벌은 그 벌금, 추징금과 같은 형벌의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피상속인 사람 자체에 전속되는 책임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 민법 100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추징금이 상속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노동자의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해서 11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직원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우선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무려 11년 동안이나 좀 지속이 됐던 사안입니다. 네. 이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이제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 제기한 그런 소송이었는데요. 총 협력사 직원은 이제 59명의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중에 이 59명 중에 15명은 2011년도에 이제 44명은 2016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근로자 시위 확인 소송의 결과가 오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년이 이미 지난 4인의 경우에는 네. 소가 각하가 되었고요. 나머지 55명의 경우에는 원래 원피고사와의 근로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받아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소송을 낸 노동자에게만 지금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는 정규직 수순을 밟아야 되고 또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금 노동자들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포스코 측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앞으로 이 판단이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소송이나 다른 영향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판결을 좀 더 살펴보면은 네. 결국 직접적 근로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거든요. 1심과 2심에서 판단을 좀 보면 1심에서는 포스코의 지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2심에서는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 명령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봐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됐고 결국 이 대법원에서는 이 2심의 판단 결과를 가져와서 직접적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서 이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모아졌을 것 같은데 앞서도 좀 짚어주셨어요. 이번 판단에 따라서 지금 남은 집단 소송들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판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번 판단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네. 일단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소급 각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선 정년이 지나면 서로 각하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였는데 이번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이 지나면 각하하게 된다는 걸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거든요. 예.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직접적인 어떤 지휘 감독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이제 협력 업체 직원들도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들이 주를 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